네, 그러면은 라운드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가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질문을 제가 차례대로 일단 네, 읽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분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네,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텍스트만을 다루는 출판과 이미지나 사진까지 같이 다루는 출판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김영진 선생님께서 답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워크룸 프레스도 텍스트북을 내고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미지가 중심이 되는 책도 내죠. 근데 출판사 입장에서 혹은 디자이너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텍스트를 다루는 책은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그 책 텍스트를 감당할 만한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계세요. 현실문화에 김투기 대표님이 계시고 미디어포스에 뭐 구정현 씨, 임경영 씨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지북 같은 경우에는 그 편집자의 자리에 대당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있느냐, 그게 보통 뭐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 디자이너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걸 다 같이 겸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구조나 레이아웃에 있어서는 스페셜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상의 프린트를 위한 스페셜리스트냐, 프린트를 그 보장할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사진 작가분께서 사진집 작업을 의뢰하는 전화였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제대로 프린트할 자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프린트한다는 것 혹은 회화를 프린트한다는 것은 아까 이제 김수기 대표님께서 발표 시간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문장을 어쨌든 텍스트북이라고 하면은 좋은 문장을 담아야 되는 것이고 이미지북이라고 하면은 좋은 이미지를 담아야 하는 것인데 그게 물리적으로 이미지가 거기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가능한 최상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인쇄기술이 가지고 있는 CMYK 4도 분판에서 그거를 보장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스페셜리스트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실무적인 과정에서 디자이너 분께 질문 드리고 싶다는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작가분들이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규격 외의 도서를 만들고 싶으실 때가 많대요. 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출판사를 찾아야 하나, 어떻게 업체를 찾아야 하나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친구의 출판사를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규격, 네. 사실 근데 아티스트북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북이라고 할게요. 네. 아티스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만부 찍겠다는 아티스트는 없으실 거고요. 네. 뭐 500부도 많죠. 보통은 그냥 어떻게 보자면 ISBN이 찍힌 인쇄물을 가지고 싶다. 그게 100부든 200부든. 근데 뭐 규격 외라고 하는 건 비경제적이라는 말인 거겠죠. 근데 100부, 200부를 아무리 비규격으로 찍어봤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판사 입장에서 이게 규격이냐 비규격이냐를 가지고 책을 내냐 마냐를 결정하는 경우는 참 없다고 봐요. 이 책이 좋은 책이냐 안 좋은 책이냐를 가지고 가능을 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전시와 또 도록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전시에서 도록이 출판되거나 비평집이 나오게 되면 뭐 전시가 완료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출판으로 전시가 박제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출판이라는 행위가 갖는 아카이빙의 요소가 작동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출판으로서의 아카이빙은 전시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확장될 수 있었던 전시의 이미지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안으로서의 어떤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이지혜 선생님께서 전시와 관련해서 출판물들을 만드시면서 혹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책이라는 게 어쨌든 아카이브의 성격이 강하고 전시 도록은 아까 김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형식이 조금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시에 대한 비평글과 그 뭐 기획 의도 그리고 뭐 전시장 이미지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집이 저는 굉장히 생산적인 그 작업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발표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작가와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론으로서 어쨌든 에디토리얼이라는 그 행위를 선택을 했었던 것이고 그럼과 동시에 이것들이 이 방대한 양의 텍스트들이 이 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객 입장에서 다양한 켜를 좀 제공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하나의 예이겠지만 적어도 이제 저희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흥미로운 질문을 하신 네. 것 같네요. 그 부분이. 네. 사실 양예기 작가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2010년에 양예기 작가가 선재에서 개인전을 할 때 정작 그 도록은 만들지 않고 그 1년 전에 이 모노그래프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노그래프는 그 만드는 되게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뭐랄까 컨텐츠의 어떤 스트럭처 같은 것들도 그렇고 굉장히 저는 이건 재미나게 그때 봤었는데 이거는 이제 도로가오도 되게 그 형식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연하게 다르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관객분께서 질문하셨던 어떤 행사가 이렇게 닫힌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 플랫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전시와 도록과의 그런 관계를 필연적인 관계로 이렇게 실과 바늘 같은 그런 관계로 보지 않고 혹시 이제 뭐 그 사전 사후 뭐 이런 어떤 다른 작업 같은 것도 한번 작가들께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그 당시에 이 책을 만들 때 양예두 작가님의 목적은 딱 하나였었어요. 정말 일반 독자들한테 작업을 알려야겠다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선재에서 이제 발간을 할 때 그래서 이제 현실문을 찾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일반 유통이 돼야 되는 걸 약간 전제로 해서 약간 기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 도록의 형태는 아니었고 정말 단행본 형식의 책이라는 걸 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들을 밑에 어찌 보면 다 바탕에 깔고 그렇게 이제 기획이 된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작가들 자체가 책을 만들 때 전시와 전시 도록이 아니라 전시와 출판이라는 어떤 관계 안에서 출판을 어떤 대상을 두고 어떻게 이제 뭐 유통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의 이제 언어와 어떤 식의 이제 형식을 할 건지를 사실은 고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누구를 하냐에 따라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시와 출판의 관계를 조금 더 새롭게 볼 필요도 있겠네요.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이것도 이지혜 선생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경험을 그냥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분들이 특히 어느 정도 이제 10년 이상, 20년 활동하신 분들의 경우 이런 양혜교 작가님의 책 같은 것을 내고 싶어도 아카이빙에 있어서 이제 난점이 있으실 때가 많으시대요. 예를 들면 뭐 사진이라든지 이전에 썼던 텍스트라든지 자료가 이미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글이 90년대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카이빙에 있어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런 점이 있어서 양혜교 작가님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카탈로그 레조네나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카이빙을 잘 해놓으신 것 같은 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느 시점부터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됐는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던 그 ETA, 그러니까 루드빅 전시에서 실제로 많은 작업들이 그렇게 부재했었던 경우들이 있었고 사진 한 장으로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업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특히 90년대에 만들었던 작업 같은 경우 그래서 그것들을 재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어쨌든 전시라는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이 이제 확보가 되었었고 그래서 이제 카탈로그 레저네를 만드는 것과 전시라는 것이 같이 갔을 때 그런 시너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모노그래프 같은 경우는 조금 접근이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제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전시와의 협업이나 그런 시너지를 추구해 볼 수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전시나 어떤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있을 때 이미지들을 잘 아카이빙해 두는 것도 작가님들께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김영진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쇄와 제본, 발행이라는 출판이라는 게 작품으로서의 책에 아우라를 가져오는가 아니면 반대로 아우라를 지운다고 생각하시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워크룸은 이제 워낙 책을 잘 만들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디자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작도 그렇고 그래서 현실 문화는 워크룸하고 이제 이렇게 책을 비교를 해보면은 하나의 어떤 오브제로서 보면은 확실히 뭐랄까 워크룸 책은 딱 좀 선에 쥐고 싶은 그런 느낌, 선이 먼저 가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확실히 좋은 디자이너, 훌륭한 디자이너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의 이제 그 맥락에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질문하신 분이 그거가 아티스트북의 어떤 혹은 뭐 그 어떤 작가적 실천 같은 것들의 어떤 뭐 아우라를 약화시키는가? 저는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데 기여하지 않을까요? 다 너무 아웃핏에 신경 쓴 사람은 잘 신뢰감이 안 가고 뭔가 이렇게 험불하게 입으면 신뢰감이 가고 이런 얘기예요.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그런 이야기 있어도 또. 네. 저희 도록 처음에 논의했을 때 지금은 이제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집은 정말 책같이 나오고 싶었고 도록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티스트북 정말 휘황찬란한 크고 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은 시대에 이렇게 과한 디자인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에도 하얀색 표지가 때타고 흐트러지고 뭔가 낡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조금 의도한 것도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적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선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맞고 어떤 경우에는 맞지 않는데 저희 경험을 뭐 요거에 대입해서 말씀드리자면 안규철 선생님 책 저희가 냈던 그게 저희가 냈던 책 중에 가장 모노그래프에 가깝고 뭐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린 책인데 모노그래프가 많이 팔려요? 네, 많이 팔렸어요. 한 5,000부 정도 팔렸어요. 근데 우와. 그 책을 만들 때 안규철 선생님께서 딱 요 포인트 나는 요 포인트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책이 겸손해야 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선생님의 요청에 대한 하지만 다른 거를 다 너 맘대로 해도 되는데 제본과 제책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지켜달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그건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청 사항이었고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해요. 그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어떤 책이라는 물건도 당연히 그 지형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아티스트북이 처한 지형과 한국에서 아티스트북이 처한 지형이 다르다고 보는데
한국에서 부족한 거는요, 겸손한 책이 아니라 진짜 호화판이 부족해요. 저는 정말 호화로운 책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그것을 어떤 진정성의 유무로 판단하는 거는 그냥 개인의 자유인 거죠. 그게 어떤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 요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아마도 제가 마지막 발언기일 것 같아서 저에게 주어진 그 편집자의 역할과 관련해서 그리고 자료 좀 전에 자료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안규철 선생님 책 작업할 때 원래 그거는 도록으로 기획된 책이었어요. 근데 저희 내부에서 이거를 물론 카탈로그 레조네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에 준하게 지금까지 처음 작업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작업을 다 모은 책으로 만들자라고 방향을 전환했고, 저는 거기에 있어서 편집자의 결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편집자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작가를 설득하고 그것을 발주한 갤러리를 설득해야 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그 제안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편집자가 있냐 없냐는 어떤 책으로 결판이 날 것인가를 가늠짓는데 너무너무 큰 차이. 도록으로 한 20몇 개의 작품이 담긴 도록으로 끝날 수 있는 책을 사실 거의 몇백 개에 달하는 모든 전작을 담은 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건 사실 편집자가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 편집자 없이 책을 만든다. 저한테 그건 사실 완전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편집자가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교양 있는 척하기 위해서 편집자는 필요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편집자 중요합니다. 네, 그 의외로 많은 작가분들이 편집자의 역할이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그런 점을 좀 느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출판사에서 단행본 책을 낼 때 보통 교정을 한 4번 정도 보거든요. 네. 책 한 권에 대해서. 근데 교정을 한 번 보고 낸 책하고 2번 보고 낸 책, 3번 보고 낸 책, 5번 보고 낸 책, 이게 완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확연하게 달라져요. 하물며 편집자 없이 책을 내줄 경우에, 그다음에 편집자가 3번, 4번에 걸쳐서 교정교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보고 낸 그 책의 어떤 완성도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할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그 김영진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런 뭐 그 편집자 역할, 그런 역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능동적인 어떤 기획의 차원에서 편집자가 또 관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책의 어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작가가 생각했던 책의 어떤 형태가 이거였다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 제안을 해주시는 것도 이제 편집자가 그런 역할을 네. 해줄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편집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봤고요. 그럼 마지막 질문은 구정현 선생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예술 작품으로서의 책, 그리고 아티스트북이,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면 미술관에 소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도서관으로 가야 할지, 뭐 이런 향방에 대해서 궁금해 주시는 작가분이 계셨습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이게 사실 지금은 거의 미술관의 라이브러리 안에 아티스트북 컬렉션이 있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모마 같은 경우가 사실 대표적인 그 사례이긴 한데, 그 소장이 되더라도 이렇게 일반 열람이 가능하지 않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워낙 희귀본일 수도 있고, 대량 생산되더라도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책들이 지금 막 그렇게 함부로 열기는 조금 위험함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보는 방식이나 열람의 방식이나 아마 그런 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국립현대미술관은 그 저번에 그 예술가의 문서들 전시를 그때 여기서 하고 나서
그때 관장님께서 당시 이제 그 마리 관장님 계셨을 때였는데 그 전시 보시고 나서 아티스트북을 한번 수집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 측에서 한번 그 구매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어딘가에는 이제 있을 텐데 아마 일반 책하고 약간 이제 구분 없이 약간 아마 진행이 이제 진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는 작가들의 책이나 아티스트북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술관 측에서 당연히 그 부분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니면 이제 송파에 있는 그 책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일반 책들도 사실 있긴 하지만 상당수 되게 좋은 아티스트북이 사실 수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몇 년에 걸쳐서 도서관 측에서도 요구하는 곳들도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는 책이랑 우리가 이제 컬렉션 안으로 이제 또 포함되는 책들은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도 한마디 조금. 네. 네. 어쨌든 뭐 모마라든가 아니면 뭐 테이트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에 되게 그 유명한 또 그 미술관 있는데 제가 리서치를 해본 바로는 다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수집을 하고 네. 있고 그래서 국내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시립미술관이 서울 평창에서 시립미술관이 지금 진행하고 지금 있죠. 체계적으로 지금 맞아요. 수집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물론 그것도 이제 구별이 되죠. 정말 굉장히 레어한 희귀 도서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일종의 컬렉션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 네. 그래서 뭐 열람이라든가 이런 것도 특정한 어떤 조건 하에서만 이제 뭐 열람이 가능하다든가 하고 어쨌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아티스트북에 대한 어떤 공공기관 특히 미술관들이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소장하고 뭐 일종의 도서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갖추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필요 같은 것들을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북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아니면 소장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과도기이긴 하지만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작가분들께서 많은 질문 사실 보내주셨는데요. 다행히 저희 앞에 발표하는 부분들에서 답변된 부분들이 많아서 질문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들 그리고 미술출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